전국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전국구 특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번 동경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을 바다에 숨을 시키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지켜본 국민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안고 세계 해난구조의 최고의 전문국가 일본에 와서 해난구조 해양방지의 1인자인 동경해양대학의 와타나베 유다카 교수를 뵙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경해양대학에 근무하고 계신데 교수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최근 20년간 해상방제 인명구조에 관한 연구를 국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가 일본에도 많이 나왔나요? 일본에서는 어느 TV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국민 모두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가족들이 무척 슬퍼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서 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도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통령이나 행정 정치를 담당하신 분들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책임 추궁을 부탁할 수밖에 없지요.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의 규명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이라고 해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궁금한 점과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를 시행한 게 근본적인 원인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그전에는 설령 제한을 20년으로 해놨었는데 2009년에 들어오면서 이 설령 제한이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늘어나면서 해운 업체들의 로비를 받아갖고 늘어났을 것으로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서 설령 제한과 해난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 같은 나라는 설령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말 설령 제한과 이런 해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건지 일본에서는 왜 설령 제한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본의 경우 확실히 설령 제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배에 대한 정기검사는 대단히 엄격하지요. 매년 1회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박은 조선소에 가서 검사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사를 받는다면 배는 매우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검사를 철저하게 받지 않은 배라면 배의 나이와 함께 누수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설령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기검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배가 오래돼도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경우는 선령 제한이 30년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선령 제한은 없지만 1년에 2번씩 아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갖고 문제가 있는 배들은 이제 퇴출을 시키는데 일테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선령도 30년으로 늘려놨고 가장 그 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제대로 실렸는지 이 안전점검하는 사업자를 또 누가 점검을 하냐면 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이전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1년에 1회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1회도 서류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일본처럼 철저한 그 점검도 하지 않고 선령은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이렇게 허술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닌지.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선령 제한 규제 완화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검사가 엄격하지 않으면 해운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달아나 버리게 되죠. 다음은 컨테이너 검사에 관해서입니다만 안전검사에 관해서 일본의 경우 항만에서 배 안이나 항구에서 작업 가능한 회사는 항만운송사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가 없는 회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노동자는 항만노동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 일을 부탁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비용은 높아지지만 항구와 배 운행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 들어와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 규제 완화를 부르짖습니다. 과연 이런 게 그 해양 전문가, 특히 이제 해난 사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인데 이런 규제 완화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든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바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신흥 종교 집단 오음진리교입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종교에 대해서 점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일본 정부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제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번 배를 보면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일본에서 18년 된 배를 수입을 해와서 4층 5층 증축을 합니다. 4층 5층 증축을 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 아주 상식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싣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4층 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무게중심 51cm 올라갔는데 그래서 배가 대단히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한국 선급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증축을 한 그 회사에게 평형수를 많이 넣고 사람과 짐은 좀 적게 실어라 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선급협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문제는 세월호 크기의 배에서 중심이 51cm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화물을 1000톤이나 그 이상 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월호는 화물선이면서 여객선입니다. 페리니까 말이죠. 개조로 인해 10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실은 어느 선급협회라도 알 수 있다는 일이죠. 따라서 이러한 개조는 상업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조를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거나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해양경찰이나 국가의 중앙기관에 지적해야 하는 의무가 선급협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급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사람도 적게 싣고 짐도 적게 실어라.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서 분명히 이 배가 그걸 위반할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증축을 한 건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권고했지만 분명하게 위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무슨 의혹을 갖냐면 한국 선급과 청해진, 해경 이런 데가 유착 관계가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화물을 세월호의 크기를 감안하면 900톤밖에 실을 수 없고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적절하게 넣어놓은 상태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죠. 세월호의 개조는 상업적으로도 채선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허가한다는 건 해운회사가 위법, 법률을 위반한 위험한 화물운송, 여객운송을 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선급협회는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만약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허가 요청을 하면 일본에서는 과연 이런 허가가 가능할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번에 세월호와 같은 배 가장 윗부분에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더욱이 중심이 51cm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있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배의 안정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나중에 추가한다든지 그와 같은 배 밑부분을 개선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안전한 방향으로의 개조는 인정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세월호와 같은 사례는 없었죠. 무척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4층, 5층 기존에 있는 배에다가 4층, 5층 증축한 것을 허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나요? 중소형선에서는 그중에서도 어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만 특히 승객을 많이 싣는 배 그리고 페리와 같이 차량을 많이 싣는 배에 관해서는 원래부터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본의 당국 이른바 행정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선급협회는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박회사가 개조를 하고 싶다라고 일본의 행정부처에 이유를 제시하고 개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심사가 이루어지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가 떨어지고 개조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개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급협회는 신청한 내용과 정부의 허가 내용대로 개조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없나 하는 것을 허가나 심사가 아니라 평가하는, 다시 말해 조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선급협회에는. 그러면 증축을 허가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어디서 담당하죠? 국토교통부의 선박을 관리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허가,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박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혹은 그쪽과 유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선급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선급협회는 어디까지나 선박회사로부터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할 뿐입니다. 보고만 할 뿐입니다. 어떤 권한도 없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선급협회에 검사 의뢰를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자, 그러면은 이 세월호가 증축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형수를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이 배가 출항할 때 보면 평형수를 2,000톤을 넣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580톤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은 51cm 올라갔고 평형수는 규정보다 4분의 1 정도 적게 넣고 그 다음에 출항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화물을 987톤을 채우라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배에 해당하는 3,608톤을 넣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배는 출항할 때부터 이미 사고를 예고하고 출항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980톤이 선급협회 기준상의 안전량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기술이라 할지라도 안전율을 곱해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초과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900톤에 대해 3,600톤이었으니까 인천을 출항한 단계에서부터 이 배는 이미 언제 전복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을 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의 안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가라앉아 버리면,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수면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침수에 의해 그 상태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것은 배 옆을 보면 선이 보입니다만 이것을 만재헐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 해운회사는 이용했습니다. 평형수를 빼고 거기에 탱크 아니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곳에 화물을 많이 실었습니다. 배를 밖에서 보면 결국 정확하게 안전한 선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가 침몰해버린다는 기준에 관해서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실음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이 가능하죠. 겉에서 일견 보기에는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배가 좀 무게중심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보건성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한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배의 안전은 좌우 밸런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더욱이 정박하고 있을 때는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전복의 위험성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해운에서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과적을 했습니다만 이 배는 상당히 중심이 높아져 있어서 순식간에 전복해버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천항을 출항할 때부터요. 하지만 이런 것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2등 항해사까지입니다. 3등 항해사였던 여성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몰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장이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이런 사실을 배에 문제가 있고, 즉 롤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의 보건성,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감행한 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제로 배를 이용해서 전복시킨 실험을 한 그 결과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장 그리고 1등 항해사는 화물 적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복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도 제주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고 잘못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천항을 떠날 때는 제 실험대로 우선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으며 배 중간을 넘나들며 좌우로 조금씩이라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은 전복이 되지 않을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선원들은 앞으로 배 밑부분에 있는 연료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항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하죠. 4월 16일 출항할 당일날 보면요, 인천 앞바다의 가시거리가 800m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6시 30분에 출항하려고 예정됐던 배가 시간을 늦춰서 9시에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인천항을 떠난 배는 세월호가 유일해요. 평형수를 많이 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화물도 4배 이상 실었고, 가시거리도 불안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출항만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제는 아시다시피 3시간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그 3시간이 어떻게 소모됐을까요? 일본의 페리의 경우는 출항이 늦어지든 예정대로 출항하든 화물은 더 싣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3시간 동안 세월호의 경우 계속 오는 트럭들을 실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박회사의 지상에 있는 조직이 다양한 손님들에게 배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탈 수 있습니다. 아직 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적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양경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은 확실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3시간이 지난 후에 해양경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3시간 동안 차츰 더 많이 화물을 실었다는 것을 이 해양경찰청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출항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2시간 반이나 기다렸다가 유일하게 세월호만 출항을 허가한 것 때문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선박회사와 해경이 유착관계에 있었고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출항을 못하고 계속 늦어지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회사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해경이 출항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양경찰이 세월호의 출항 시의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며 처음부터 그런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의 회사로부터 출항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해양경찰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2번에 1번은 과적을 했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서면상으로 그냥 그대로 OK 사인을 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세월호의 해운회사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유착이나 커넥션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상상이 가능하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출항하면서 평형수를 4분의 1밖에 실지 않았고 짐은 4배를 실었고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아갖고 2시간 반이나 잡아뒀다가 출항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봤을 때 이 배가 출항하면서부터 사고는 이미 예고돼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많은 승객을 싣고 거의 뭐 자살하듯이 이렇게 운항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처음 출항하면서부터 사고가 나는 과정까지 전체 과정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과 사고가 어느 지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까요? 인천을 출항한 직후에 어땠을까? 다음 군산 해상에서부터 아침 7시경까지 마지막으로 전복이 일어나고 마는 최후의 상황 이 3단계를 구분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그 3단계로 전복되는 과정까지 출항서부터 전복되는 과정까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단계별로 정확히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에 구조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1단계에서는 선장 1등 항해사의 판단으로 출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적 상태였지만 제 실험 결과도 그렇지만 반드시 배의 중간 지점을 넘나들며 한쪽 편으로 기울었다가 한쪽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흔들림이 인천 출항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위험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배는 출항하면 같은 상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점점 연료를 사용하죠. 연료는 배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탱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도 전부 배 밑부분에 있죠. 배 윗부분에 있는 화물의 무게가 변하지 않더라도 배 밑부분에 있는 연료가 줄게 됩니다. 물도 줄어들게 되면 중심은 점점 더 화물의 무게가 변하지 않더라도 항해하면 할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출항한 것이 인천 출항 직후의 상황입니다. 배가 전복 직전이 되면 배는 반드시 특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지면 더 이상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지요. 배의 중간을 넘나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롤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전복 직전의 현상이죠. 세월호는 인천에서 왼쪽에 트럭 등 무거운 짐들을 실었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군산 해상 부근에서부터 아침 7시경까지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배 타고 있던 트럭 운전수가 증언하고 있고 아침 7시경 조금 뒤
진도까지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많은 어선에 의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세월호가 목격됐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배를 멈추고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선에 있는 승객들을 전원 옮겨 태웠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몇 개를 구조선에 옮겨 실었다면 배 중심이 내려와서 세월호도 구조되고 화물도 구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울어져 버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즉 얼마 안 가서 전복이라는 사인을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눈치채지 못했던지 알지 못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 진도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부터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교수님이 하신 실험을 보면 왼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이 모형 배에는 밑에 물이나 연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나 연료를 계속 쓰면 배가 점점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는데, 교수님 설명 그 실험하신 거 보면은 300kg 있는 데다 5kg 정도 짐을 더 싣거든요. 그럼 더 실으면은 배가 왼쪽으로 넘어지는데, 이 짐을 실는 게 연료를 소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배 중심의 위치가 올라가서 전복의 한계 위치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뒤집혀 버린 겁니다. 중심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실험은 세월호 사고 이전의 것입니다. 올 2월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의식해서 실시한 실험은 아니고 제 연구상의 실험입니다. 얼음을 점점 더 실음으로써 기울어지고 최후에는 300kg에 달하게 되고, 그 후 매우 적은 양인 5kg을 추가함으로써 전복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만일 세월호 사고를 보고 나서 이런 실험을 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배 밑에 물을 채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화물을 점점 더 실어서 전복 직전 군산 해상에서처럼 배가 기울어지면 그 단계에서 배 안에 수중 펌프를 넣어서 배 밑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배 밖으로 자동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의 물이 줄어들고 중심이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진도 군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 그때 배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조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타이밍이 최상입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던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갑자기 더 이상 중간 지점을 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닻을 내리고 엔진을 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양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수백 명을 실을 수 있는 구조선을 세월호까지 근접시켜야만 했습니다. 엔진을 끄게 되면 중심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400수십여 명을 구조선에 옮겨 타게 하면 옮겨 탄 승객의 무게만큼 배의 중심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침몰에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배 위에 놓여있는 컨테이너 몇 개를 구조선으로 옮기면 아마도 세월호는 자력으로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중심이 내려가게 됐을 겁니다. 배 안에 화물도 구조되고 승객도 전원 구조되고 배도 구조되고 전부 구조될 찬스는 군산 해상에서 기울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한 채 계속 운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약하면 선원,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세월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 앞바다를 지났을 때 배가 옆으로 틀어졌는데, 그럼 이때 구조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 타임이었었는데 가장 최적기였는데 이때 구조 신청을 하지 않은 게 만약에 구조 신청을 했어도 회사 측에서는 이 구조 신청을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국제법,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다면 선장은 배 전체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은 해운회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선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배를 멈추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조치로 선장이 해직되거나 불리해진다고 해도 재판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해운회사와 선원들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해운회사가 말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원들은 신체상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상태로 계속 운행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지금까지는 이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사고가 한 명도 구조 못하는 대형 참사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선실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두가 다 구조가 안 되고 생명을 잃은 거거든요. 해난 사고 역사상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난 구조라는 말의 의미라. 배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해양경찰청이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 선장의 선내방송은 선내에 있어라, 계속 있어라였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만 재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해양경찰도 충분히 배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갑판으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은 30여 분가량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도 전혀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역사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 해난 사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갑판으로 달아나서 바다로 뛰어든 것과 같은 사례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와 같이 거의 전원이 배 안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침몰해버린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난 사고의 역사상 이번 세월호가 처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사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계속 명령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자기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먼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게 거짓말인 게, 그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은 탈출했으면 그 이후에 탈출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내렸거든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원들이 선실에 가갖고 선원복을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해경이 배가 빨려 들어갈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접근을 안 하고 있다가 선수의 조타실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배를 대고 그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저 사람들이 선원인 것을 해경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만약 선원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해경에게 저 선원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연락을 했을 텐데 그 연락한 것은 회사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저도 그 점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보도에서처럼 선장, 1등 항해사, 선원들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승객들이 갑판으로 나와서 구조를 요청한다면 자신들이 경비정에 옮겨 탈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건 꽤 그럴듯한 이유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에 라는 그 커다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미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조타실 부근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원을 구하러 온 겁니다. 승객들은 아직 선내 깊숙한 곳에 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먼저 경비정에 옮겨 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만일 승객들의 목숨을 정말로 구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승객들에 대한 피난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절대적으로 경비정에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경비정에 타고 다음은 승객들 차례다라고 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아직 승객들을 선내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어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선내 방송도 꺼버리고 말았죠.
이건 더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경비정이 그때야만 갑자기 접근한 것은 해양경찰과 해운회사 그리고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끼리 서로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해경이 조타실로 접근해갖고 이 사람을 구조하겠다 이런 장면은 좀 이상한 그 구조 방식이 아닌가요? 네,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좋은 구조 방법은 배 뒤쪽, 배 선미입니다. 세월호를 보면 알 수 있죠. 가판입니다. 계단이 많이 있고 3층, 4층, 5층부터 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가장 먼저 배 뒤쪽으로 간다면 해양경찰이 말하고 있는 세월호가 전복돼서 휩쓸려 들어간다 해도 배 뒤쪽이라면 금방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난간이 많기 때문에 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어 올라서 더군다나 선실로 통하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을 깰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해양경찰 직원이 훈련을 받지 못한 프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문 정도는 열고 큰 소리로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에 조타실로 가서 한패인 것처럼 선원들만 구했습니다. 세월호에 옮겨 탄 해양경찰 직원 한 사람도 선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려서 나오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타실 부근을 그저 걸어다니기만 했을 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보험 문제와 연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앉아서 참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그러게 되면 이게 뭐 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으라.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좀 받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건 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장이나 항해사들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정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고가 끝나고 2주가량 경과했을 때 선장, 1등 항해사 등이 도망치는 영상이 일본과 한국에 보도됐는데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선원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는데요. 승객이 먼저 많이 나와버리면 자신들이 경비정에 탈 수 없게 된다. 뭐 그럴듯한 이유로도 들리지만 커다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경비정이 조타실에 도착해서 조타실과 객실은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조타실로부터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승객들이 나오기 쉬운 것은 배 뒤쪽 선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비정이 조타실에 도착했을 단계에서는 조타실로부터 자신들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하고 싶다, 자신들이 구조됐기 때문에 다음은 승객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단계에서 선내 방송을 통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 가판으로 나오십시오. 해양경찰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구조대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경비정에 그들이 옮겨 타면서 승객 전원을 한 명도 남김없이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선내방송용 마이크를 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험으로 해운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지요. 이건 아주 이상합니다. 보험금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먼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일이죠. 군산 해상에서 배가 기울어집니다.
선원들이 선박회사와 연락을 서로 취합니다. 전복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실제로 8시 30분에 전복됩니다. 그 다음 구명동의를 입게 한 채로 전원을 가둬놓습니다. 자, 여기서 4월 16일로 우리 모두 돌아가 봅시다. 4월 16일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이 전원 배 안에 갇힌 채로 세월호가 가라앉는다고 칩시다. 구조된 것은 선원뿐. 당연히 해운회사는 선체보험에도 들어있고 트럭 등의 화물보험도 들어있고 아마 승객 전원의 생명보험도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진행돼서 가라앉아 버린다면 증거는 없어집니다. 승객들은 구명 동의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 유도는 분명히 행했습니다. 선원의 배 조정 미스만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4월 16일의 시점에서는 대단히 악마와 같은 일을 만약 해운회사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선체 보험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화물 보험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더군다나 승객들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배에 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사망 수만큼 전액이 선박회사, 해운회사로 들어오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조되지 않기를 바라고 전원이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어주는 것이 그리고 원인이 없고 원인을 모르면 모를수록 보험금을 타는 데에는 유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인원, 특히 고등학생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참사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선장들하고 선원들만 몰래 탈출을 했고 그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하루 저녁을 해경 집에 가서 재웠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CCTV는 2시간가량 분량이 지워졌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나 많은 추정들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런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승객들한테 만약 보험을 걸어놨다고 한다면 그 승객에 해당하는 보험이 회사에 돌아가나요? 1차적으로는? 네, 일본에서 몇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만 회사가 종업원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종업원이 근무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회사로 들어왔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유족분들에게 그 회사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전부 다 착복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족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끝에 간신히 보험금이 유족분들에게 지불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만일 세월호의 해운회사가 승객보험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보험금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해운회사죠. 그 다음에 승객의 유족분들과의 협상을 해서 유족분들에게 생명보험금이 지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추정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교수님 인터뷰를 계속하기가 힘들 정도의 충격입니다. 지금 물론 이게 추정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를 다 놓친 것으로 추정해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상황으로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군산 앞바다에서 기울었을 때 첫 번째 구조의 찬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16일 오전 8시를 무렵으로 해서 배가 기울 때 그때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보험에 관한 얘기는 아직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팩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요. 전복해서 화물들이 쓰러지고
급선회하다가 멈춘 직후가 8시 37분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올바른 승객 피난 유도를 했다면 즉시 구명동의를 입으세요. 다음 지시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1분 이내 이 배는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지시에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피난해 주세요. 지금부터 유도하겠습니다. 전원 선실의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2, 3분 사이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승무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갈 겁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원 침착하고 조용하게 갑판, 배 밖에 있는 난간이 있는 부분, 그곳에 가급적 여러 번 밀착해서 밖으로 나오세요. 선내에 절대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5분이면 가능한 피난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 전까지는 피난 유도가 이루어지고 헬리콥터가 왔을 때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가까이 왔을 때는 세월호의 바깥 부분, 갑판에 시커멓게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00명 이상. 배가 기울어진 순간에 자동 판매기에 깔렸거나 식당에 간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불행한 승객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아마도 처음에 5분에서 10분의 피난 유도로, 그리고 승무원이 객실로 가서 자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다면 거의 전원이 헬리콥터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에는 배 바깥쪽으로 나와서 구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막 기우는 8시 30분 전후로 해서 충분히 약 한 5분 사이에 한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지금 통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무 안타깝고 감정이 벅차서 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후에 TV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충분히 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그 배가 침몰하고 우리 언론에서 보기엔 약 한 2시간 반 정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대피하라는 명령만 있었으면 충분히 구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같은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도착한 게 9시 40분경이니까 피난 유도에 30분가량, 실제로는 1시간이 경과해버린 후입니다만 크게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피난 유도나 승무원이 객실로 가서 승객들을 유도하는데 설령 30분 정도 걸렸다 치더라도 9시 30분 이상 걸렸다 해도 충분히 200명 이상의 승객이 선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안경비대, 일본의 해상보안청, 그리고 해난구조에 뛰어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승객을 밖으로 유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9시 40분의 단계에서라도 해양경찰이 선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그 이전이라면 선원들이 선내를 걸어다니면서 승객들을 유도하는 일 또한 가능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가 모두 같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복이 일어난 후로부터 30분, 40분, 1시간, 경비정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에 승무원들이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을 해서 승객들을 제대로 유도했다. 그렇다면 다리가 골절돼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틈새에 끼어서 커다란 물건 밑에 깔린 승객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구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데 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피난 유도를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 승무원들인데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왜 승객들을 가둬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정말로 승무원들이 자기 자신만 살자고 그렇게 한 것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입니다. 경비정에 옮겨 탈 때 승객들을 유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언가 의도적으로 보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명령으로 승객들을 가두어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바로 세월호에 옮겨 타서 선내로 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할지라도 선실문을 열고 큰 소리로 고함만 쳤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상당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 해양경찰이 금방 말했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순식간에 배 안에서 고등학생들이 서로 연락해서 단숨에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 밖에서 확성기 마이크를 통해 해양경찰이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페리에 타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페리에 타고 있으면 배 밖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마이크를 통해 확성기를 통해 외쳐도 배 안에서 더욱이 문을 닫고 있었다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해양경찰의 마이크 소리를 듣고 나온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승무원들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양경찰도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이 때를 놓치고 때마침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백수십 명의 승객들만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나 어업감시 모터보트를 타고 있던 분들에 의해 운 좋게 구조됐던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선교의 조타실 밑에는 아마도 승무원들의 방이 있었을 겁니다. 곧바로 조타실에 올라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타실 밑부분에서 승무원들의 방을 통해서 선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1등 항해사가 핸드폰을 가지러 한 번 돌아온 때가 9시 45분에서 46분경이라고 들었는데 경비정이 도착한 시간이니까요. 예를 들어 1등 항해사가 큰 소리로 승객 여러분, 배 밖의 갑판으로 모두 피난하세요. 배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의 지근거리까지 갔는데도 자기 핸드폰만 가지고 나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옮겨 타고 말았습니다. 구명동에도 입지 않고서요. 본인은 아직 이 배가 바로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승객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커다란 이유가 없는 한 마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객들이 배 안에 있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정에 옮겨 탄 순간 회사에 핸드폰으로 연락하죠. 전체 사건을 보면 해경이 대응하는 태도에 너무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추정이 대단히 충격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해경의 대응을 보게 되면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 민간 잠수사들의 접근을 막았고 그 다음에 해군 특수부대가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위에 있는 선박들이 와서 도와주라고 순환 구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순환 구호 명령, 인명을 구조하는 순환 구호 명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군환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것도 군환 명령도 그 선박 회사, 그 다음 선박 회사의 모기업, 그 다음에 여기 그 배 인양으로 들어온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 이런 데만 군환 명령을 내려서 해경의 행태를 보면 인명을 구조하려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국 사정을 저는 잘 이해하진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고 배가 더 이상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 배 경사가 점점 심해져서 전복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등 겨우 20초 정도의 사고 상태에 대한 연락을 배 안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어떤 사태에 처해 있는지를 연락만으로도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어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지방 공공단체에 동원할 수 있는 배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배에 협력을 의뢰합니다. 사고 지역 근처를 항해 중인 내항선, 외항선 모두에게 해상보안청의 명령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해난 구조 협력이 필요합니다. 는 것을 단 5분 안에 연락합니다. 동시에 해상보안청의 장관, 그리고 한국이라면 대통령이겠죠. 내각 총리 대신에게 사고에 관한 정보가 이미 전달돼 있습니다. 이 사고는 해상보안청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참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간을 세월호 사건에 맞춰보면 9시 30분까지는 연락이 가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4월 16일 9시 30분까지는 내각 총리 대신이 이 사고를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거의 다 구조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복된 8시 40분부터 적어도 프로인 해상보안청의 직원이라면 선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 이전 정도까지 충분히 1시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깔려버린 승객들은 제일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자신의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승객들은 9시 30분을 전후한 시각에는 거의 다 배 밖의 갑판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승객들도 해상보안청의 군안 직원, 전문가가 아마도 짊어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미 사망한 승객이나 중상을 입은 승객이라 해도 1시간 내에 제거하고 치울 수 없는 물건 같은 쓰러진 것에 밑에 깔려버린 승객들은 매우 안타깝지만 구조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승객들은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거의 전원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목숨은 거의 전원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인데요. 가족들이 사고가 난 16일서부터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배에다가 공기 주입을 해줘라. 근데 이것은 가족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해경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해경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구한 것은 공기 주입하고 대형 크레인으로 더 이상 침몰을 하는 것을 막으면서 공기 주입을 하게 되면 배가 떠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가족들은 요청을 했는데 공기 주입은 18일에 3일이 지난 이틀이 지난 18일이나 돼서야 비로소 공기 주입했다고 정부는 발표했고 크레인은 55시간이 지난 18일 날 와서 결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25일 날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과연 공기를 주입했다고 한다면 배가 저렇게 빨리 침몰했을까? 공기 주입이나 이런 구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크레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선체를 바로 들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레인이 한 대 도착했을 때에도 아직 아주 조금이나마 배 선수는 수면의 바다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은 배 선수 부분을 재빨리 크레인에 붙여서 선체가 그 이상 가라앉지 않는 상태, 적어도 배 선수 그 자체를 잠기지 않도록 잡아두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그 후에 사체 수습이나 생존자 수색에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배 선미는 이미 해저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찌됐든 배가 가라앉아 버린 것이 작업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라앉지 않게 할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18일에
산소를 주입했다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8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다이버가 선내에 들어가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자신들의 다이버 생명줄을 먼저 선내 창문을 깨고 선내에 집어넣는 것만 해도 매우 힘들었다고, 더욱이 선내의 깊숙한 곳에 다이버가 옮겨 다니는 길을 안내해주는 로프를 설치해 가는 데에도 보도에 따르면 매우 애를 먹었다고, 그 후에 간신히 사체 수습이 진척됐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4월 20 며칠의 일이었습니다. 18일의 시점에서 와이어 한 줄, 다이버의 생명줄 설치도 그렇게 어렵사리 그때부터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선내 수압에 견디며 공기를 보낼 수 있는 호수라면 아마도 대단히 두꺼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다이버 한 명이 간단하게 선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선내에 공기를 보내기 위해 좋은 곳은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호수의 앞부분을 창문 쪽으로 넣었다고 해도 공기가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선내의 중앙 깊은 곳까지 호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선내 공기가 차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16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17, 18일에 선내 해양경찰이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공기 주입했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실제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요. 16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18일 이틀 후에 겨우 선내에 공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 당연히 해양경찰의 배 위나 어딘가에 상당히 커다란 공기를 보내는 압축기, 즉 꽤 규모가 큰 컴프레서가 없으면 그 정도 수압에 견딜 만한 공기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공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다이버 한 사람에게 공기를 보내는 호스는 영상 속에서도 비추어졌지만 이 정도로 가늘더군요. 그 정도의 굵기로는 한 사람분의 공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고 굵은 호수거나 몇 개씩 계속해서 선내로 끌어넣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공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선내의 깊숙한 곳까지 공급돼서 세월호의 에어포켓에 공기가 들어갔다거나 선체를 뜨게 하는 부력이 될 만큼의 공기가 주입됐다, 이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다이버가 사체 수습을 위해서 일주일 후, 2주일 후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이버들이 했던 말은 에어포켓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에어포켓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주입했다던 공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주입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를 뿐더러 또 주입은 했지만 주입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추론에서부터 과학적 분석까지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이래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라고 묻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일본은 재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교수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우 끔찍한 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만큼 정치나 행정, 관료의 잘못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런 중대한 사고, 예를 들어서 1985년 일본 항공의 전보 제트기가 고장을 일으켰었는데요. 고장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일본이 취했던 행동은 정치 관료의 잘못에 정확한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추궁만으로는 또다시 몇 년, 몇십 년 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돼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든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합니다. 일본이 반드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완전히 이론적인 원인 검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제가 실시한 실험을 일본의 보도기관 전부가 사용하고 있고, 또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일본에 적어도 2곳 이상의 연구기관이 이미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실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사고의 이론적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안전을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실은 전후 50년 이상이 걸려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일본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든지 관료가 자기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됐으며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도 많았고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몇십 년이나 걸려서 이제 겨우 국민이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됐지만 돌이켜보면 일본 또한 정말로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한국은 비록 지금은 대단히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일 간에 비록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난 사고와 그 다음에 해양 방제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가장 슬픈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조될 수 있었던 젊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입니다. 수백 명입니다. 적절한 대처로 구조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중에는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가치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필사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유일한 이유는 이 보물과도 같은 젊은 생명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이번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일본도 한국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봉주의 정국고 일본 동경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난구조 최고의 전문가 와타나베 유다카 교수님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돈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말씀에서부터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을 구했을 것이다 하는 부끄러운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5분, 30분, 1시간 내에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와다라베 교수님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 통역 선생님의 눈물 때문에 인터뷰가 잠깐 지금 멈춰졌습니다. 아직도 10명이 넘는 아이들 실종자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묻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의 가슴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에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흘리신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눈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번에조차도 또다시 국민을 속이거나 피해가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대형 참사 앞에 우리 가슴에 묻은 이 아이들을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